20. 난 계속 그곳에 앉아 술을 마셨다. 티나와 재난이 나와서 노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두 여자는 이곳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대신 곱슬머리의 호모처럼 생긴 녀석이 하나 나오더니 피아노를 쳤다. 그러자 발렌시아라는 여자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썩 잘 부르는 건 아니었지만 티나와 제닌보다는 잘하는 것 같았다. 아니, 적어도 괜찮은 노래를 불렀다. 피아노는 내 자리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발렌시아도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녀에게 눈짓을 보내보았지만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다. 평상시 같았으면 나도 이런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취해 있었다. 노래가 끝나고 같이 한잔하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다. 난 웨이트를 불러 그녀에게 한잔할 수 있을지를 물어봐 달라고 부탁했다. 웨이트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지만 절대로 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남의 말 같은 것을 전해주지 않는다. 난 곤드레 만들에 취한 채 새벽 1시까지 그곳에 눌러앉아 있었다. 제대로 앞을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던 점은 떠들거나 소란스럽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이 알아차려서 몇 살이나 되었냐는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대체가 앞이 똑바로 보이지가 않았다. 정말 취했는지 바보처럼 내 배에 총알이 박혔다는 생각이 다시 들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총알을 맞은 사람은 나뿐이었다. 재킷 밑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를 여기저기 흘리지 않기 위해 배를 꾹 움켜잡았다. 내가 부상을 입었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다쳤다는 걸 감추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제인의 집에 전화해서 제인이 돌아왔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계산을 하고는 바에서 나와 전화부스로 걸어갔다. 가는 동안 피가 흐르지 않도록 재킷 밑에 손을 넣고 힘을 주고 있었다. 그때는 정말 정신없이 취해 있었다. 그렇지만 전화부스에 들어가자 제인에게 전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말았다. 너무 취해서 그런 모양이었다. 결국 나는 셀리 헤이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대로 전화를 걸기까지 20분도 넘게 다이얼을 돌려야만 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보세요? 누군가 전화를 받자 내가 말했다. 너무 취해 있어서 거의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누구시죠? 전화를 받은 여자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홀든 콜필드입니다. 셸리 좀 바꿔주시겠어요? 셸리는 이미 잠들었네. 난 셸리의 할머니지. 왜 이런 시간에 전화를 걸었지? 지금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나? 예, 하지만 셸리하고 통화를 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전화 좀 바꿔주세요. 그 애는 자고 있다니까. 내일 걸도록 해. 그럼 이만. 깨워주세요. 깨우라니까요. 빌어먹을. 그러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셸리였다. 홀든 나야. 대체 무슨 짓이야? 셸리, 정말 셸리야? 그래, 소리 지르지 마. 취했니? 그래, 이봐, 내 말 좀 들어봐. 크리스마스 이브에 꼭 갈게.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하러 말이야. 알았지? 셸리, 내 말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자기 많이 취했어. 그러니까 그만 들어가 자.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누구랑 같이 있어? 셸리, 크리스마스 장식 해주러 갈게. 알았지?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알았다니까. 이제 그만 가서 자. 대체 어디에서 누구하고 있는 거야? 같이 있는 사람 없어. 나하고 나 자신, 그리고 또 나뿐이지. 정말 취한 거였다. 그때까지도 난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나 당했어. 로키 패그리한테 말이야. 알고 있는 거야, 셀리? 알고 있어. 잘 안 들린다. 이제 그만 자도록 해. 전화 그만 끊을게. 내일 전화해. 셸리, 내가 트리 장식하는 거 도와줬으면 좋겠어? 아직도 내가 갔으면 좋겠니? 말해줘. 그렇다니까. 이제 집에 가서 자. 그녀가 전화를 끊어버렸다. 잘자 잘자 셸리, 사랑스러운 젤리, 우리 예쁜이. 내가 이런 말을 했더니 도대체 얼마나 취했으면 이럴 수 있었는지 상상도 할 수가 없다. 나도 수화기를 놓았다. 난 그녀가 그때 막 데이트해서 돌아온 거라고 생각했다. 런트 부부와 함께 어디엔가 갔던 것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다. 엔도브에 다닌다는 그 바보 같은 녀석과 같이 있진 않았을까 생각해보았다. 그들 모두가 오손도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면서 서로 빈틈없이 잘난 척을 해대며 서로가 매력적이라는 듯 가식을 떨어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불현듯 그에게 전화를 하지 말 걸 하는 후회감이 밀려왔다. 취하면 나는 정말 미쳐버리는 모양이었다. 난 한참 동안 전화 부스 안에 있었다. 전화기에 매달린 채 말이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리지 않으려고 말이다. 사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곳을 나와 바보처럼 비틀거리면서 화장실로 들어갔다.
한쪽 세면대에 찬물을 가득 받고는 그 속에다 머리를 쳐박았다. 차가운 물이 귀에 들어갈 정도로 깊이, 그러고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서 온통 물이 흘러내렸지만 닦고 싶지 않았다. 차가운 물방울이 계속 뚝뚝 떨어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그러고는 창가에 있는 라디에이터에 가서 거기에 걸터앉았다. 따뜻하고 편안했다. 그때까지 난 부들부들 떨고 있었기 때문이다. 좀 웃기기는 하지만 난 취하면 언제나 몸을 떨곤 한다. 달리 할 일이 없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에 걸터앉은 채 바닥에 깔린 타일의 작은 네모 한 대를 세기 시작했다. 온몸이 흠뻑 젖어들고 있었다. 한 1갤런 가량의 물이 목덜미를 따라 흘러내렸다. 칼라니 넥타이 같은 것을 온통 적시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다. 너무 취해 있다 보니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잠시 후 발렌시아가 노래를 부를 때 피아노 반주를 하던 곱슬머리에 호모처럼 생겼던 녀석이 화장실에 들어왔다. 그러고는 금발머리를 빗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 녀석은 내게 그렇게까지 친절하지는 않았다. 당신은 바로 돌아가면 발렌시아를 만날 수 있나요? 내가 물었다. 그럴 가능성이 많지. 그가 대답했다. 내가 만나는 놈들은 정말 하나같이 재치 덩어리였다. 그녀한테 안부를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 놈의 웨이터가 내 말을 전해줬는지 좀 물어봐 줄 수 있겠어요? 집에나 들어가라고. 도대체 몇 살이야? 86살. 이봐요. 꼭 그 여자한테 안부 좀 전해줘요. 알았죠? 왜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안 갈 거요. 참 아까 보니까 피아노를 잘 치시던걸. 난 말했다. 그를 지켜 세웠다. 사실 그의 피아노 연주는 형편없었다. 라디오에 나가도 되겠어요. 이렇게 잘생겼는데 금발이기도 하고. 혹시 매니저 필요해요? 그만 집에 돌아가. 가서 잠이나 자라고. 갈 집이 없다니까 좀 자꾸 그러시네.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라니까. 매니저 필요하지 않아요?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그냥 나가버렸다. 머리를 빗고 쓸어 올리고는 그냥 나가버린 것이다. 스트라드레이트처럼 잘생긴 녀석들은 모두 하나씩 똑같았다. 머리만 빗고 그냥 나가버린다. 결국 라디에이터에서 내려와 바에 있는 옷 보관소로 갔다. 가면서 계속 울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계속 울었다. 지독하게 외롭고 우울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옷 보관소에 도착했지만 표를 어디에 두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보관소를 관리하는 여자가 아주 친절했다. 표를 찾지 못했는데도 내 코트를 내어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리틀 셜리번즈의 음반도 건네주었다. 그때까지 계속 그 음반을 들고 다녔던 것이다. 난 그 여자가 너무 고마워서 사례로 1달러를 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속 집에 가서 자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일이 끝나면 데이트를 하자고 했지만 그건 역시 응하지 않았다. 자기가 내 엄마뻘은 될 거라면서 말이다. 난 내 새치들을 보여주며 42살이라고 말했다. 농담으로. 어쨌든 무척 좋은 여자였다. 내 사냥 모자를 보여주었더니 정말 멋있다고 말해주었다. 내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녀가 모자를 씌워주었다. 그때까지도 내 머리는 계속 젖어 있었다. 이런 여자라면 정말 좋았다. 밖으로 나오니 그렇게까지 취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날씨가 무척 추웠다. 이빨이 딱딱 마주칠 정도였다. 도저히 멈출 수 없을 정도였다. 메디슨가까지 내려가서 버스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이젠 돈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 같은 건 탈 수가 없었다. 하지만 버스를 타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아직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공원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작은 연못가에 가서 오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도 그곳에 있는지를 알아보러 가기로 한 것이다. 사실 나는 오리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공원은 그다지 멀지 않았다. 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밤을 보내야 할지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갔다. 피곤하지는 않았다. 다만 너무나도 우울할 뿐이었다. 그러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파비에게 줄 음반을 떨어뜨린 것이다. 레코드는 산산조각 부서지고 말았다. 커다란 종이봉투에 들어있었는데도 그 순간만큼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다. 큰 소리로 하마터면 울 뻔했다. 그래도 부서진 레코드 조각들을 봉투에서 꺼내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지만 그대로 버릴 수는 없었다. 계속 공원 안으로 들어갔다. 온통 깜깜하기만 했다.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뉴욕에서 살았다. 센트럴 파크는 내 손바닥처럼 훤했다.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서 롤러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그 조그만 연못을 찾기가 무척이나 힘들었다. 그곳이 어디 있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공원의 남쪽에 있다는 걸 말이다. 하지만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취해 있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걸었다. 앞으로 걸어가면 갈수록 주위는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만 같았고 스산함이 더해졌다.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라고는 머리카락 끝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 편이 나았다. 이런 상황에서 누굴 만났다면 적어도 1마일 정도는 풀쩍 뛰어 올랐을 테니 말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목적지를 발견했다. 연못은 반은 얼어 있었고 반은 얼지 않아 있었다. 하지만 오리는 없었다. 연못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하마터면 물에 빠질 뻔했다. 그래도 오리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오리가 있다면 물가나 숲을 가까이서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연못에 빠질 뻔했던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도 오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그나마 덜 어두워 보이는 벤치에 앉았다. 아직도 바보처럼 몸이 계속 떨리고 있었다. 빨간 사냥 모자를 쓰고 있기는 했지만 머릿속에 작은 얼음 덩어리가 가득 들어있는 것만 같았다. 약간은 걱정이 되기도 했다. 어쩌면 폐렴 같은 데 걸려서 죽을지도 몰랐다. 난 내 장례식에 수백만 명의 바보들이 몰려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디트로이트에 살고 계신 같이 차를 타고 가면 언제나 번지수를 큰 소리로 읽곤 하시던 할아버지와 50명은 좋게 될 숙모들, 거기에 거지 같은 사촌들이 참석할 것이다. 동생인 엘리가 죽었을 때도 그 바보 같은 패거리들이 모두 왔다. 숙모 중 한 명은 엘리가 정말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말을 몇 번이나 지독한 입냄새를 풍기며 하더라고 형이 말해주었다. 그때 난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다. 손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어쨌든 머리에 얼음 덩어리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으니 폐렴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부모님이 불쌍했다. 특히 엄마가. 아직도 엄마는 엘리의 죽음이 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내 옷가지들이며 운동기구 같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하는 엄마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피비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 장례식에 오지 못하게 할 거라는 점이다. 좋은 건 그것밖에 없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무덤에 집어넣고 묘비에 이름을 새기는 장면을 떠올려 보았다. 그렇게 되면 내 주위에는 온통 죽은 사람들로만 가득하게 될 것이다. 죽으면 그런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정말 누군가가 내 시체를 강 같은 곳에 버려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수밖에 없다.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만은 정말 싫었다. 일요일마다 사람들이 와서 남의 배 위에 꽃다발이나 얹어 놓는 바보짓들을 하는 게 정말 싫었다. 죽고 나서도 꽃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날씨가 좋을 때면 아버지와 엄마는 엘리의 무덤으로 가서 그 위에 꽃다발을 얹어 놓곤 하셨다. 나도 몇 번 같이 갔었지만 얼마 못 가 그만두고 말았다. 우선은 무엇보다도 엘리를 그런 곳에서 만나고 싶지 않았다. 죽은 자들과 비석에 둘러싸인 그런 곳은 싫었다. 그 다음에 해가 떠 있을 때는 봐줄만 했다. 하지만 그곳에 갔을 때 무려 두 번이나 갑작스러운 비를 만났던 것이다. 그때는 정말 끔찍했다. 엘리의 비석 위로도 엘리의 배를 덮고 있는 잔디 위로도 비가 내렸다. 공동묘지 전체에 비가 내렸다. 묘지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정신없이 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난 또 미칠 것 같았다. 사람들은 저렇게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서 라디오를 틀고는 좋은 곳으로 저녁 식사를 하려들 갈 것이었다. 엘리를 저렇게 내버려 두고 그 사실이 나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다. 무덤 속에 있는 건 동생의 껍데기일 뿐이고 영혼은 천국인지 어딘지에 있다느니 하는 흩은 소리는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 그 애를 이런 곳에 혼자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내 동생이 어떤 아이인지 알지 못한다. 알게 된다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해가 떠 있는 동안에도 그럭저럭 견딜만 하지만 모름지기 태양이란 자기 멋대로 나왔다 들어가는 법. 잠시 후 폐렴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로등의 희뿌연 빛 아래에서 남아있는 돈을 꺼내 세어보기 시작했다. 전부 해서 1달러짜리 지폐 3장과 25센트짜리 5개, 5센트짜리 동전 하나. 그러니까 펜스에서 나온 이후 엄청난 돈을 써버린 셈이었다. 난 연못가로 가서 25센트짜리 동전들을 얼어붙지 않은 쪽을 향해 던졌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나는 몰랐다. 그래도 그런 장난을 계속했다. 이런 짓을 하면 폐렴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까? 그렇지만 그 생각은 지워지지 않았다. 폐렴에 걸려 내가 죽어버리면
피비가 어떤 심정이 될지를 생각해 보았다. 정말 유치한 생각이었지만 그 애는 몹시 슬퍼할 것이었다. 그 애는 나를 무척 좋아하니까. 나를 무척이나 따랐다. 정말 그랬다. 이런 생각들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기 때문에 결국 난 죽을 경우에 대비해 몰래 집에 돌아가 피비를 미리 만나고 오는 편이 좋겠다고 결심했다. 집 열쇠가 있으니까 아무도 몰래 아파트에 들어가서 피비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었다. 현관을 통과하는 것만이 유일한 문제거리였다. 그 문은 정말 심하게 삐걱거렸다. 아파트가 오래된 데다가 관리인이란 건 게을러 터져서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덜컹거리는 것이다. 그 소리를 혹시라도 엄마나 아버지가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되긴 했지만 생각한 대로 해보기로 했다. 이제 공원에서 벗어나 우리 집을 향해 가기 시작했다. 계속 걸었다. 거리도 가깝고 피곤하지도 않았으며 술도 다 깬 상태였다. 다만 얼어 죽을 듯이 추웠고 사방에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21.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운이 좋았다. 엘리베이터 보이인 피트가 그날 야근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작동하는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정면으로 부딪히지만 않으면 예정대로 피비에게 인사를 하고 나와도 내가 왔다 간 줄 아무도 모를 터였다. 이건 정말 엄청난 행운이었다. 더군다나 그 낯선 엘리베이터 보이는 약간은 모자라 보이기까지 했다. 난 천년덕스러운 목소리로 딕스테인의 집까지 올라간다고 말했다. 딕스테인은 우리 집과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때 난 빨간 사냥 모자를 벗고 있었다. 의심스럽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다. 굉장히 서두르는 것처럼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그는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올라가려다 말고는 나를 돌아다보며 말했다. 두 분은 지금 안 계실 겁니다. 14층에서 열리는 파티에 가셨습니다. 상관없어요.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삼촌 집이거든요. 엘리베이터 보이는 좀 의심스럽다는 듯한 멍청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로비에서 기다리시는 편이 나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고 싶지만 다리가 아파서 좀 편하게 있고 싶었어요. 집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그저 그러시겠어요? 하고는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켰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우습기도 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찌끄리면 상대방은 그저 이쪽 뜻대로 따라주기 마련이었다. 난 우리 집이 있는 층에서 내렸다. 바보처럼 다리를 질면서. 그러고는 덕스테인의 집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재빨리 우리 집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술도 완전히 깬 상태였다. 난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다시 살짝 들어가서는 가만히 문을 닫았다. 정말 도둑놈이라도 된 듯한 느낌이었다. 현관은 어두웠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불을 켜서는 안 되었다. 두말하면 잔소리지. 어딘가에 부딪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분명히 집에 돌아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집 현관에 들어서면 다른 곳에서는 맡을 수 없는 향기가 난다. 무슨 향인지는 알 수 없다. 콜리플라워 냄새도 아니고 향수 냄새도 아니다. 정말 무슨 향기인지 모른다. 하지만 이 냄새를 맡으면 집에 돌아왔다는 걸 느끼게 되곤 하는 것이다. 나는 코트를 벗어 현관에 있는 옷장에 걸려고 했지만 옷이 너무 잔뜩 걸려 있는지 옷장문을 열려고 하니까 덜커덕거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코트는 벗지 않기로 했다. 그러고는 정말 천천히 파비의 방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하녀에게는 들킬 염려가 없었다. 그녀는 한쪽 고막이 찢어졌기 때문이다. 오빠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귀에다가 지푸라기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의 기머거리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부모님은, 특히 엄마는 사냥개와 같은 청각을 지니고 계셨다. 그래서 부모님 방 앞을 지나갈 때는 한층 조심하면서 조용하게 지나갔다. 숨소리도 내지 않았다. 아버지는 누가 의자로 머리를 내리친다고 해도 깨지 않으시겠지만 엄마는 시베리아에 사는 기침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을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니 말이다. 엄마는 지나치게 예민했다. 때때로 밤새 담배만 피우고 있을 때도 있을 정도로. 마침내 1시간은 지난 뒤에야 겨우 피비의 방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피비는 방에 없었다. 그 애가 다른 방에서 잔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다. DB나 할리우드나 다른 곳에 있을 때면 피비는 그 방에서 잤다. 그 애는 그 방을 좋아했다. 우리 집에서 가장 큰 방이었다.
더군다나 그 방에는 DB가 필라델피아에서 어떤 알코올 중독자였던 여자한테 샀다는 커다란 책상이 있었고 가로로 10마일은 좋게 될 것 같은 큰 침대가 놓여 있었다. PB는 큰오빠가 없을 때는 그 방에서 자는 것을 좋아했고 DB도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었다. 어쨌든 동생이 이 엄청난 책상에서 숙제 같은 것을 하는 모습은 정말 가관이다. 책상 크기가 침대 크기만 했기 때문에 그 애가 그 책상에 앉아 있으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았다. 그래도 그 아이는 거기 있는 것을 좋아했다. 자기 방은 너무 작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물건을 널어놓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큰 책상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널어놓을 물건이나 있다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난 살며시 DB의 방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인 스탠드의 불을 켰다. PB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난 잠시 그 애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PB는 얼굴을 베개에 살짝 파묻은 채 자고 있었다. 우습게도 입을 약간 벌리고, 어른이 입을 벌리고 자면 정말 꼴볼견이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그 애가 베개에 침을 흘리면서 잔다고 해도 전혀 보기 싫지 않을 것이다. 잠시 나는 방 안을 조용히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살펴보았다. 완전히 딴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러고 있으니 폐렴이든 뭐든 걸릴 것 같지도 않았다. 별세계에 온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침대 바로 옆에는 PB가 벗어놓은 옷이 놓여 있었다. 아이치고는 단정한 편이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PB는 옷을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쳐놓지 않는다는 말이다. 동생은 전혀 지저분하지 않았다. 엄마가 캐나다에서 사다 준 황갈색 슈트에 어울리는 재킷은 의자 등받이에 단정하게 걸려 있었고 블라우스 같은 것은 의자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의자 바로 밑에는 구두와 양말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내가 보지 못했던 새 구두였다. 지금 내가 신고 있는 것과 비슷한 짙은 갈색의 단화였는데 캐나다에서 엄마가 사다 준 슈트와 잘 어울렸다. 엄마는 PB에게 옷을 잘 입혔다. 정말이다. 엄마는 이런 쪽으로는 안목이 대단했다. 스케이트 같은 걸 사는 건 정말 아니었지만 옷을 사는 것만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PB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다.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도 끔찍한 옷들을 입히곤 한다. 엄마가 캐나다에서 사다 준 황갈색 슈트를 입은 PB의 모습은 누구에게라도 보여주고 싶을 정도다. 정말이다. 난 형의 책상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을 살펴보았다. PB의 물건이 대부분이었는데 그의 학교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가장 많은 것이 책이었다. 제일 위에 놓여있는 책은 재미있는 산수였다. 난 그 책을 집어들고는 첫 장을 열어보았다. PB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PB 웨더필드 콜필드. 이쯤 되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PB의 가운데 이름은 웨더필드가 아니라 조세핀이었다. 그렇지만 그 애는 조세핀이라는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다. 언제나 내가 볼 때마다 새로운 이름을 생각해내고는 가운데 이름으로 쓰는 것이다. 산수책 밑에는 지리책이 있었다. 그 밑에는 철자법책. PB는 철자법을 정말 잘 알고 있었다. 다른 과목도 잘했지만 특히 철자법이 튀어났다. 그 책 밑에는 공책들이 쌓여 있었다. 그 애는 공책을 한 5,000권쯤 가지고 있다. 아마 이 세상 누구보다도 공책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가장 위에 놓인 공책을 집어 첫 장을 열어보았다.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버니스, 쉬는 시간에 나랑 만나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 그 장에는 이것밖에는 적혀있지 않았다. 다음 페이지는 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어째서 알래스카 동남부에는 통조림 공장이 그렇게 많은 것일까? 연어가 많이 잡히기 때문이겠지. 귀중한 산림은 어째서 있는 것일까? 기후가 알맞기 때문이지. 알래스카 에스키모인들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해주었을까? 내일 조사할 것. PB 웨더필드 콜필드, PB 웨더필드 콜필드, PB 웨더필드 콜필드, PBW 콜필드, PB 웨더필드 콜필드. 셜리에게 말하기. 셜리, 네가 사수자리라고 말했었지? 하지만 넌 황소자리야. 우리 집에 올 때 스케이트 가지고 와. DB의 책상 위에 걸터앉은 채로 그 공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데는 그다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PB의 것이든 아니든 아이들의 공책이란 건 온종일 혹은 밤을 새워서라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의 공책은 정말 끝내준다. 나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담배였다. 모르긴 몰라도 그날 담배를 한 3갑 정도는 피웠을 것이다. 결국 난 PB를 깨우기로 했다. 책상 위에 앉은 채로 여생을 다 보낼 것도 아니었고
언제 엄마나 아버지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적어도 그에게 잘 있었냐는 인사는 하고 싶었다. 그래서 피비를 깨웠던 것이다. 동생은 언제나 쉽게 잠에서 깨어나는 아이였다. 그렇게 큰 소리 같은 건 지르지 않아도 되었다. 침대가에 앉아서 피비 일어나 라는 한마디면 되었다. 그러면 대개 눈을 뜨곤 했다. 오빠, 비비가 나를 부르면서 두 팔로 내 목을 감싸 안았다. 정이 많은 아이였다. 아이치고는 너무 정이 많아서 탈이다. 나는 비비에게 가볍게 키스해 주었다. 그러자 그 애는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언제 온 거야? 나를 봐서 몹시 기쁜 모양이었다. 그건 정말이었다.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마. 방금 전에 왔어. 그동안 잘 지냈어? 잘 있어. 그런데 오빠 내 편지 받아서 5장이나 썼는데. 그래. 그런데 목소리 좀 낮춰. 편지는 정말 잘 받았어. 비비는 내게 편지를 보냈었다. 하지만 답장을 쓸 시간이 없었다. 그 아이의 편지 내용은 학교에서 출연하게 된 연극에 대한 것이었다. 내가 그 연극을 꼭 봐야 하므로 금요일날 저녁에 다른 사람하고 만날 약속 같은 것은 하지 말라고 했었다. 연극은 어떻게 되고 있니? 제목이 뭐였더라? 내가 물었다. 미국인을 위한 크리스마스 행렬이야. 정말 재미는 없지만 난 베네딕트 아놀드의 역을 맡아서 그 연극에서 가장 큰 역할이야. 비비가 대답했다. 이제 완전히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그 애는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몹시 흥분하곤 했다. 연극은 내가 죽어가는 데서부터 시작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유령이 찾아와서는 나보고 부끄럽게 느끼는 게 있느냐고 물어봐. 그건 자기 나라를 배반한 걸 말하는 거야. 오빠 보러 올 거지? 비비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물었다. 그래서 편지 쓴 거야. 꼭 올 거지? 꼭 갈게.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야. 아빠는 못 오신대서 비행기 타고 캘리포니아에 가셔야 한다고 말이야. 비비가 말했다. 정말 완전히 잠이 깬 모양이었다. 이 애는 잠에서 깨어나는데 2초도 걸리지 않았다. 일어나 무릎을 꿇고 앉으면서 내 손을 꼭 붙잡았다. 엄마가 오빠는 수요일이나 올 수 있다고 했어. 수요일이라고 했었는데 좀 빨리 왔어. 자꾸 큰 소리로 말하지 마. 다들 깨시겠다. 지금 몇 시인데 엄마가 늦게 돌아올 거라고 했거든. 아빠하고 같이 코네티컷에 있는 노워크에서 열리는 파티에 가셨어. 비비가 말했다. 오늘 오후에 내가 뭐 했는 줄 알아? 무슨 영화 봤는지 맞춰봐. 잘 모르겠어. 그래. 정확하게 언제 돌아오신다고 그러셨어? 의사라는 영화를 봤어. 특별 영화로 리스트 재단에서 막 하루만 상영하는 거였어. 바로 오늘 말이야. 켄터키에 사는 어떤 의사 얘기였는데 절름발이어서 걷지 못하는 아이한테 담요를 뒤집어 씌우는 거 있지. 그래서 그 의사는 감옥에 갔어. 정말 재미있는 영화였어. 그 얘기는 조금만 이따가 하자. 언제 돌아오신다고 정말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 의사가 왜 그랬느냐 하면 아이를 불쌍하게 여겼던 게야. 그래서 아이 얼굴에 담요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했던 거지. 그리고는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가. 그런데 얼굴에 담요를 썼던 그 아이는 그 의사를 계속 찾아가는 거야. 의사가 했던 행동에 감사하면서 말이야. 말하자면 그 의사는 자비로운 살인자였던 거지. 자기도 감옥에 갈 만큼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의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야. 우리 반에 엄마가 데리고 가져왔어. 앨리스 홈버그란 애인데 나하고는 가장 친한 친구야. 그 애는 유일한 잠깐만 내가 물었잖아. 엄마하고 아버지 몇 시에 돌아오신다고 했는지 말이야. 그런 말씀 안 하셨니? 내가 말했다. 몇 시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늦게 올 거라고만 했어. 아빠가 기차 시간 놓칠지도 모른다고 자동차로 가셨어. 차에 라디오를 달았는데 운전 중에는 틀면 안 된다고 엄마가 그랬어. 마음이 약간은 편해지는 것 같았다. 집에 왔다는 게 들킬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안심이었다. 갑자기 아무래도 좋다는 느낌이 들었다. 혹시 들킨다면 들켜도 할 수 없지. 지금 피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칼라에 코끼리 무늬가 새겨진 파란 옷 잠옷을 입고 있었다. 그 애는 동물 중에서 코끼리를 가장 좋아했다. 그래, 영화가 좋았다고? 내가 물었다. 정말 좋았어. 앨리스가 감기에 걸려있는 바람에 영화 보는 내내 그의 엄마가 자꾸 춥지 않느냐고 물었던 것만 빼면 말이야. 무언가 좀 중요한 장면이 나올 만한 하면 내 쪽으로 몸을 숙이고는 앨리스한테 추우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건 좀 짜증이 났어. 그래서 나는 피비에게 레코드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가 늘 주려고 음반을 하나 샀었는데 오다가 떨어뜨려서 깨뜨리고 말았어. 난 코트 주머니에서 깨진 레코드 조각들을 꺼내 보여주면서 말했다. 내가 취해 있었거든. 그 조각들 이리 줘. 내가 가지고 있을래.
그 애는 내 손에서 레코더 조각을 받아가서는 침대 옆에 있던 작은 탁자 서랍에 넣는 것이었다. 동생은 나를 늘 감격하게 만든다. 형은 크리스마스에 집에 온다고 그랬니? 피비에게 물었다. 엄마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그랬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어쩌면 할리우드에서 아나폴리스에 대한 영화 시나리오를 써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어. 아나폴리스에 대한 영화라고? 사랑 이야기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영화에 누가 나오는지 알아? 한번 맞춰봐. 관심 없어. 뭐 아나폴리스? 세상에 형이 아나폴리스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런 걸 쓴다는 거야? 그게 형이 쓰는 소설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지? 난 말했다. 정말 이런 일들로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놈의 할리우드. 팔은 왜 또 그래? 피비의 팔꿈치에 커다란 방창고가 붙어있는 것을 보고 내가 물었다. 내가 그걸 볼 수 있었던 건 그 애가 입고 있는 잠옷에 소매가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원에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우리 반엔 커티스 웨인트로브라는 남자애가 떠밀었어. 오빠도 보여줄까? 피비는 반창고를 떼어내려고 했다. 가만히 붙여놔. 왜 그 애가 늘 밀었는데? 몰라? 내가 미웠나 보지. 피비가 말했다. 그 애 체육복에다가 셀마 에트벨이라는 친구하고 같이 잉크를 잔뜩 묻혀놨었거든.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그 애가 나한테 무슨 짓이라도 했어? 아니, 하지만 공원에 갈 때마다 쫓아와서 말이야. 어디 가나 쫓아다니는 거 있지. 자꾸 귀찮게 하잖아. 널 좋아하나 보다. 그렇다고 잉크를 쏟을 것까지는. 날 좋아하라고 누가 그러기라도 했나? 피비는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오빠 왜 수요일에 안 온 거야? 뭐라고? 세상에 1분이라도 이 애 앞에서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 애를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틀림없이 미친 사람일 것이다. 수요일에 오지 않고 왜 오늘 온 거야? 혹시 또 퇴학 같은 걸 당한 건 아니겠지? 피비가 물었다. 아까 말했잖아. 방학이 일찍 시작됐다고 말이야. 학교에서 퇴학 당한 거지 그런 거야. 피비가 주먹을 쥐고는 내 다리를 쥐어박았다. 그 애는 때리고 싶으면 언제라도 주먹질을 하곤 한다. 맞구나. 어떻게 오빠? 그러고는 입을 손으로 막았다. 피비는 곧잘 흥분하곤 한다. 정말 그렇다. 퇴학은 누가 당했다고 그래? 아무도. 내가 틀림없이 퇴학당한 거야. 피비는 계속 이 말만 되풀이하면서 다시 날 때렸다. 그게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일 것이다. 이번에는 아빠가 오빠를 죽이고야 말 거야. 피비는 이렇게 말하면서 침대 위에 엎드렸다. 그러고는 머리 위로 베개를 끌어올린다. 자주 하는 짓이다. 그 애는 가끔씩 정말 미쳐버린다. 그만해. 아무도 날 죽이지 않을 거야. 심지어 피비 그런 생각은 잊어버려. 날 죽이려는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야.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 애는 계속 그러고 있었다. 피비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계속 아빠가 오빠를 죽일 거야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머리 위를 베개로 누르고 있는 그 애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무도 날 죽이지 않아. 생각을 좀 해봐. 무엇보다도 난 여기 있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말이지. 당분간은 농장 같은 데서 일을 하려고 해. 친구 할아버지 중에 콜로라도에서 농장을 하신다니까. 거기 가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곳에 가더라도 너한테는 계속 연락할게. 그러니까 머리에서 베개 치워 어서. 난 베개를 끌어내리려고 해보았지만 그 애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이 아이와 싸우게 되면 상대방만 지쳐버리게 된다. 그 애는 베개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 싶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피비 부탁이야. 얼굴 좀 들어봐. 난 계속 이 말만 중얼거렸다. 자 어서 이봐. 웨드필드 고개 좀 들어보라니까. 그래도 피비는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가끔씩 아무리 달래도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그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담배 상자에서 담배 몇 개비를 꺼내 주머니 속에 넣었다. 담배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22. 내가 돌아왔을 때는 피비도 얼굴을 베개에서 내놓은 상태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내 쪽으로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있었다. 침대에 똑바로 누워 있었으면서도 내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 내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자 피비는 얼굴을 반대쪽으로 아예 돌려버렸다. 완전히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지하철의 펜싱 기구들을 몽땅 놓고 내렸을 때 펜싱 팀 녀석들의 행동과 똑같았다. 헤이즐 웨드필드는 어떻게 됐어? 새로 쓴 이야기 있니? 저번에 네가 보내줬던 건 가방 속에 들어있어. 여기에 두고 오긴 했지만 정말 잘 썼더라. 아빠가 오빠를 죽일 거야.
피비는 한번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좀처럼 그 생각을 지워버리지 못하는 아이였다.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기껏해야 몇 마디 정도 야단치실 거고 사관학교 같은 데 보내시겠지. 아무리 심해도 그 정도야. 그리고 난 집에 있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 딴 곳으로 가버릴 거니까. 난 아마 콜로라도의 농장에 가 있을 거야. 웃기지도 않아. 오빠는 말도 탈 줄 모르면서. 누가 못한다는 거야. 말 정도는 탈 수 있어. 그렇다니까 한 2분 정도만 배우면 금세 탈 수 있을 거야. 내가 대답했다. 반창고 떼지 마. 피비는 팔꿈치에 붙어있는 반창고를 떼려고 했다. 머리는 누가 잘라준 거야? 누가 잘랐는지는 몰라도 그 애의 머리 모양이 엉망이었다. 그제서야 알아차렸던 것이다. 길이가 너무 짧았다. 오빠가 무슨 상관이야? 피비는 때때로 굉장히 못되게 굴 때가 있었다. 그 애도 꽤 심수구절 때가 있었다. 또 전 과목에서 낙제한 거지? 쏘아붙이는 듯한 말투였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 했다. 어떨 때 보면 피비는 꼭 학교 선생님 같이 말했다. 아직 꼬맹이 주제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영어는 합격했어. 내가 말했다. 그러면서 별뜻 없이 그 애의 엉덩이를 꼬집었다. 옆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엉덩이가 내 쪽을 향해 있었다. 그다지 세게 꼬집지도 않았건만 피비는 내 손을 찰싹 때리려고 했다. 다행히 맞지는 않았다. 갑자기 그 애가 이렇게 물었다. 오빠는 왜 그렇게 된 거야? 왜 또다시 퇴학을 당했냐 소리였다. 피비의 말을 듣자 좀 슬퍼지는 것 같았다. 피비, 제발 그런 건 묻지 마. 정말 모두들 나를 보기만 하면 그런 것부터 물으니까 말이야. 이유는 많지. 이번에 다녔던 학교는 정말 최악이었어. 바보 천치들만 우글거리는 곳이었지. 지저분한 녀석들도 너무 많았어. 넌 아마 그렇게 더러운 녀석들을 본 적이 없을 거다. 이를테면 누구의 방에 모여서 한참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하자. 그때 그 방에 여드름이 잔뜩 나고 지저분한 놈이 들어오려고 하면 방에 들여보내 주질 않는 거야. 그런 녀석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문을 잠가버리는 거지. 또 비밀 침묵회라는 게 있는데 난 겁이 많아서 거기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절해버릴 수가 없었어. 여드름이 잔뜩 난 로버트 에클리 같은 지겨운 놈이 하나 있었는데 그 녀석도 우리한테 들어오고 싶어 해서 몇 번이나 들어오려고 했지만 아무도 넣어주지 않았던 거야. 그저 그놈이 지겹게 짝이 없고 여드름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지. 이런 얘기 정말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 아무튼 정말 악취만 가득했던 학교였어. 그건 사실이야. 피비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 애의 목을 보고 있으면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애는 무슨 얘기를 하든 열심히 들어주곤 했다. 정말 재미있는 건 피비는 그런 이야기들이 절반 정도는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다는 것이다. 정말 그랬다. 난 펜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쓸데없이 계속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정말 좋은 선생님이 두 분 계셨어. 하지만 그분들도 다 엉터리이기 마찬가지였지. 그중에 스펜스라는 늙은 선생님이 계셨어. 사모님이 코코아 같은 걸 주시면서 잘해 주셨었지. 두 분 모두 정말 좋은 분이었어. 하지만 교장 선생이 역사 시간에 교실에 들어와서 뒷자리에 앉기라도 하면 그 선생님 얼굴은 정말 가관이었지. 늘 수업 시간이면 교장은 뒷자리에 들어와서 30분가량 있다가 가곤 했거든. 아마 아무도 모르게 있다 가려고 했었는지도 몰라.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뒷자리에서 스펜서 선생님의 수업을 방해하면서 온갖 개캐묵은 농담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지. 그럼 선생님은 교장 선생이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싱글벙글 거리면서 좋아하는 거야. 욕 좀 그만해. 틀림없이 그런 걸 보면 너도 구역질이 날 거야. 그리고 동문의 날이란 게 있는데 1776년쯤 펜시를 졸업했다는 선배들이 부인이랑 애들을 데리고 와서는 학교를 구경시켜 준답시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야. 그중에 한 50살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너한테 보여주고 싶을 정도라니까. 그 사람은 우리 방문을 두드리더니 욕실을 좀 봐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야. 복도 끝에 바로 욕실이 있었는데 왜 우리한테 와서 그런 걸 물어보는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자기 이름이 아직도 화장실 문에 남아있는지 보고 싶어서라는 거야. 90년쯤 전에 화장실 문에다가 자기의 시시하고 볼품있는 이름을 새겨 놓았다고 말이지. 아직도 남아있는지 꼭 보고 싶다고 말이야. 그래서 나 같은 방 친구하고 같이 욕실까지 그 사람을 안내해 주었어. 그리고 그가 자기 이름이 새겨진 문을 찾는 동안 우린 거기 서서 기다려야 했고 말이야. 그동안 우리한테 계속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펜시를 다닐 때였다나 어쨌다나 하는 이야기였어.
그러고는 우리 장래에 대한 충고를 늘어놓더군. 정말 지겨웠어. 그렇다고 그가 나쁜 사람이었다는 얘기는 아니야. 진짜 나쁜 사람도 아니었을 거고 말이야. 하지만 나쁜 사람만이 사람 기분을 잡쳐놓는 건 아니니까. 착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말이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려면 어딘가에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화장실 문을 찾으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충고를 늘어놓기만 하면 돼. 그러기만 하면 돼. 혹시 그 사람이 그렇게 숨을 헐떡거리지만 않았어도 좀 덜 지루했을지도 몰라. 계단을 올라오면서도 계속 숨차 있었고 자기 이름이 새겨진 화장실 문을 찾으면서도 숨가빠했으니까 말이야. 그것도 모자라 스트라드레이트와 내게 펜시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야 한다고 충고하는 동안에도 숨을 헐떡거리지 뭐야. 세상의 피비. 뭐라고 말해야 할지 좋을지 모르겠어. 난 그냥 펜시에서 있었던 일들이 싫은 거야. 이거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란다. 그 순간 피비가 뭐라고 말을 했다. 하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무슨 말이든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뭐라고? 제대로 말을 해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내가 말했다. 오빠는 모든 일을 다 싫어하는 거지? 그 애가 이런 말을 하니 나는 우울해졌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런 말 하지 마. 왜 그렇게 말하는 거니? 오빠가 싫어하니까. 학교마다 싫다고 했잖아. 오빠가 싫어하는 건 100만 가지도 넘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않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네가 틀렸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내가 물었다. 피비는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렇게 보이니까 이러는 거지. 그럼 뭘 좋아하는지 한 가지만 말해봐. 한 가지? 내가 좋아하는 건 말이지. 좋아. 하지만 정신을 집중시킬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였다. 때때로 이렇게 정신 집중이 안 될 때가 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말하라는 거지? 피비에게 물었다. 하지만 피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대 저쪽에서 새초롬하게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애와의 거리가 1000마일은 되는 것 같았다. 그래, 대답해 줄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말하라는 거니? 아니면 약간이라도 좋아하는 걸 말하라는 거니? 진짜 좋아하는 것. 좋아, 난 대답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집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다. 생각나는 거라고는 낡은 밀집 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성금을 모으던 수녀 2명뿐이었다. 특히 철대 안경을 쓴 수녀가 생각났다. 그리고 에크론 힐즈에서 알고 지냈던 아이가 떠올랐다. 제임스 캐슬이라는 아이였는데 빌 스테빌이라는 그만하기 짝이 없는 놈에 대해 자신의 한 말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았던 친구였다. 제임스 캐슬은 그 자식을 그만한 녀석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그 말을 스테빌의 친구 중 치사한 놈 하나가 스테빌 자식에게 고자질을 했던 것이다. 그놈은 지저분한 녀석을 6명이나 이끌고 제임스 캐슬의 방으로 쳐들어가서는 방문을 끌어잠그고 그 말을 취소하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캐슬은 취소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놈들이 캐슬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정말 말로는 할 수 없는 짓들을 했다. 너무 끔찍했다. 하지만 캐슬은 끝까지 그 말을 취소하지 않았다. 누구라도 제임스 캐슬이 어떤 아이인지 한번 봐야 한다. 그 애는 말라 비틀어졌을 뿐 아니라 몸집도 작고 연약했다. 손목이 연필 굵기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결국 그 아이는 그 자신의 말을 취소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말았다. 그때 난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무언가 땅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난 창으로 무언가 떨어진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라디오나 책상 같은 게. 설마 사람이 떨어졌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두들 황급히 복도를 뛰어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서 나도 목욕 가운을 입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 보았다. 그랬더니 돌계단 위에 제임스 캐슬이 쓰러져 있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로 이빨이며 피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다. 아무도 그 옆에 다가가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그는 내가 빌려준 터틀넥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런 짓을 저지른 놈들에게 학교에서 내린 조치는 고작 퇴학이었다. 그놈들은 감옥에 가지 않았다. 그 순간 생각이 나는 건 이것뿐이었다. 아침 식사를 할 때 만났던 2명의 수녀와 엘크톤 힐즈에서 만났던 제임스 캐슬이란 아이. 사실 난 제임스 캐슬과 그다지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그는 말이 적었다. 수학 시간에 같은 반에서 공부했지만 언제나 교실 한 구석에 앉아 있었을 뿐 선생님께 대답하거나 칠판에 나가 문제를 푸는 일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학교라면 어디에서든 일어나서 대답하거나 칠판에 나가 문제를 푸는 일이 없는 학생은 있는 법이었다. 그애와 말을 한 건 딱 한 번뿐이었다. 내 터틀넥 스웨터를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던 것이다. 난 그 말을 듣고 기절할 만큼 깜짝 놀랐다.
그때 난 이를 닦고 있었던 것 같다. 그 애가 내 터틀넥 스웨터를 입고 터틀넥 스웨터를 알고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내가 그 애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출석부에 내 이름 바로 앞에 이름이 있다는 것 뿐이었으니까 말이다. R 케이블, W 케이블, 캐슬, 콜필드 이런 순서였다. 지금도 기억난다. 사실 처음엔 스웨터를 빌려주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 정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뭐라고 그랬니? 내가 피비에게 물었다. 나한테 뭐라고 말을 했는지 못 들었다. 한 가지도 좋은 걸 생각해 낼 수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그럼 무슨 말해봐. 엘리가 좋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해. 이렇게 너랑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엘리 오빠는 죽었어. 오빠는 늘 이런 말만 해. 사람이 죽어서 천당에 가고 나면 그때는 그 애가 죽었다는 거 나도 알고 있어. 내가 그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래도 좋아는 할 수 있는 거잖아. 죽었다고 좋아하던 것까지 그만둘 수는 없는 것 아니야. 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는 1000배나 좋은 사람이면 더욱 말이야. 피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이였다.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난 지금도 좋아. 지금 이 시간 같은 거 말이야. 너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그런 건 실제라고 할 수 없잖아. 실제라고 할 수 있어. 분명히 그래. 어째서 아니라고 하는 거니? 정말 사람들은 실제적인 걸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정말 환장하겠다. 그렇게 욕 좀 하지 마. 좋아. 그럼 다른 걸 말해줘.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 건지 말이야. 예를 들면 과학자나 변호사 같은 거. 과학자는 못 될 것 같다. 과학은 정말 못하니까. 그럼 아빠 같은 변호사는 괜찮지만 그렇게 썩 끌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준다거나 하는 일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변호사가 되면 그럴 수만은 없게 되거든. 일단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몰려다니면서 골프를 치거나 브릿지를 해야만 해. 좋은 차를 사거나 마티니를 마시면서 명사인 척하는 그런 짓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정말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한 건지 아니면 굉장한 변호사가 되겠다고 그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게 된다는 거지. 말하자면 재판이 끝나고 법정에서 나올 때 신문기자니 뭐니 하는 사람들한테 잔뜩 둘러싸여 환호를 받는 삼류 영화의 주인공처럼 되는 거 말이야. 그렇게 되면 자기가 엉터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니? 그게 문제라는 거지. 비비가 내 말을 알아듣고 이해했는지는 의심스러웠다. 아직 어린아이였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는 있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나쁠 것 없다. 아빠가 오빠를 죽일 거야. 분명히 죽일 거라고. 비비가 말했다. 그렇지만 난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다른 생각, 아니 미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알고 싶어?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말해줄까? 만약 내가 그놈의 선택이란 걸 할 수 있다면 말이야. 뭔데? 말 좀 곱게 하라니까. 너 호밀밭을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는다면 이라는 노래 알지? 내가 되고 싶은 건 그 노래는 호밀밭을 걸어오는 누군가와 만난다면 이야. 피비가 말했다. 그건 시야. 로버트 번스가 쓴 거잖아. 로버트 번스의 시라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어. 그렇지만 피비가 옳았다. 호밀밭을 걸어오는 누군가와 만난다면 이 맞다. 사실 난 그 시를 잘 모르고 있었다. 내가 잡는다면으로 곧 잘못 알고 있었나 봐. 나는 말을 이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나는 늘 넓은 호밀밭에서 꼬마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어. 어린애들만 수천 명이 있을 뿐 주위에 어른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난 아득한 절벽 옆에 서 있어.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 주는 거야. 애들이란 앞뒤 생각 없이 마구 달리는 법이니까 말이야. 그럴 때 어딘가에서 내가 나타나서 꼬마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지. 온종일 그 일만 하는 거야. 말하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나 할까? 바보 같은 얘기라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정말 내가 되고 싶은 건 그거야. 바보 같겠지만 말이야. 한참 동안 피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무언가 말을 하는가 싶더니 또 아빠가 오빠를 죽일 거야 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날 죽여도 괜찮아. 그러고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문득 엘크론 힐즈에서 영어를 가르쳐주던 앤톨리니 선생한테 전화를 걸고 싶어서였다. 그때 그는 뉴욕에 살고 있었는데 엘크론 힐츠를 그만둔 뒤 뉴욕 대학에서 영어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전화를 걸고 올게. 금세 올 테니까 자면 안 된다. 피비에게 말했다. 내가 거실로 나간 사이에 동생이 잠들어 버리는 건 원하지 않았다. 그 애가 자지 않을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좀 더 확실히 해두고 싶었다. 내가 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피비가 오빠 하고 불렀다. 그래서 난 그 애를 돌아보았다. 그 애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정말 귀여워 보였다. 필리스 마굴리즈라는 아이한테 트림하는 법을 배우고 있거든. 한번 들어봐. 난 귀를 기울였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지만 뚜렷하지는 않았다. 잘 하는구나. 난 칭찬해 주었다. 그리고는 거실로 나가 앤토리니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기에서 이 책의 제목이 나오네요. 23. 통화를 짧게 끝냈다. 전화를 하는 동안 엄마나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건 아닐까 무서웠기 때문이다. 다행히 부모님이 들어오시지는 않았다. 앤토리니 선생은 굉장히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주었다.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도 좋다고 하시면서 말이다. 아마 선생 부부는 자고 있다가 전화를 받은 모양이었다. 신호음이 여러 번 울린 뒤에야 전화를 받았다. 선생은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생겼느냐 물으셨다. 난 별일은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펜시에서 퇴학당했다는 말은 했다. 어쩐지 선생에게는 말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했구나. 유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러고는 오고 싶으면 지금 당장 와도 좋다고 했다. 난 앤토리니 선생을 이제까지 만났던 선생들 중에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직 젊어서 나이도 형인 DB보다 그다지 많지 않았다. 같이 농담을 주고받아도 상대방의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분이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제임스 캐슬, 창문에서 떨어진 그 아이를 안아 올린 것도 그 선생이었다. 그 아이의 맥을 짚어보고는 자기 옷을 벗어 그 아이를 덮어준 뒤 양호실까지 안고 간 것이다. 옷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다시 DB의 방으로 돌아왔을 때 피비는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댄스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하늘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소리를 작게 해놓고 있었다. 정말 그때 피비 모습은 누구에게라도 보여주고 싶다. 침대 한가운데에서 요가 수도승처럼 다리를 꼬은 자세로 똑바로 앉아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모습 말이다. 정말 끝내줬다. 춤추고 싶어? 내가 물었다. 나는 그 아이가 아주 꼬맹이 있을 때부터 춤을 가르쳐 주었다. 그 애는 정말 춤을 잘 추었다. 내가 가르쳐 준 건 몇 가지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대부분 혼자 배운 것이다. 춤이란 건 진짜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다. 오빤 신발을 신고 있잖아. 그 애가 말했다. 벗으면 되지. 이리 와. 비비는 침대에서 뛰어내리고는 내가 신을 벗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우린 춤을 추었다. 비비는 춤을 정말 잘 추었다. 난 어린 나이와 춤을 추는 어른이 싫었다. 대개는 꼴보기였이기 때문이다. 레스토랑 같은 데 가보면 종종 나이 많은 어른들이 조그만 어린애들을 댄스 플로어로 끌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때면 어른들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옷을 끌어당기게 되기 마련이다. 안 그래도 아이는 춤을 추지 못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도저히 봐줄 수가 없을 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피비와 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춤을 추지 않는다. 그냥 집에서 장난처럼 출 뿐이다. 그리고 피비의 경우는 다른 아이와 달랐다. 이 아이는 정말 춤을 잘 추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해도 다 따라올 수 있다. 꼭 끌어안고 추면 다리 길이는 상관이 없다. 내 동작을 그대로 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자리를 바꾸든 촌스럽게 몸을 쓰러뜨리든 지르박을 섞어 추든 어떻게 해도 그대로 따라온다. 심지어는 탱고까지도. 우린 4곡 정도 춤을 췄다. 그런데 한 곡이 끝나고 다른 곡이 시작되기 전에 피비가 정말 재미있는 짓을 하기 시작했다. 춤을 추다가 멈춘 자세 그대로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다. 말도 할 수 없었다. 두 사람 다 가만히 꼼짝도 하지 않고 서서 다음 곡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진짜 웃겼다. 하지만 웃거나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었다. 4곡 정도 춤을 추고 나서 나는 라디오를 껐다. 피비는 침대 위로 뛰어 올라가 이불 속에 들어갔다. 많이 늘었지 오빠? 그 애가 물었다. 정말 그러네. 난 그 애 옆에 앉았다. 숨이 찬 것 같았다.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숨이 가쁜 것이다. 피비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 말을 좀 짚어봐. 갑자기 그 애가 말했다. 왜? 어서 빨리 좀 짚어봐. 난 동생의 이 말을 짚었다. 그렇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다. 열이 많이 나지 않아? 피비가 물었다. 아니, 열이 나는 것 같니? 지금 열이 나게 하는 중이거든. 다시 짚어봐. 난 다시 만져보았다. 여전히 아무렇지 않았다. 하지만 난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그래, 열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다.
난 이 아이가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피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온도계로 재할 수 없을 만큼 뜨겁게 할 수도 있어. 온도계란 말이지. 그런 말은 누가 했니? 앨리스 홈보그가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줬어. 다리를 꼬고 앉아서 숨을 쉬지 않고 굉장히 뜨거운 것을 생각하면 돼. 라디에이터 같은 것. 그러면 이마가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뜨거워진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난 굉장한 위험에 빠진 것처럼 재빨리 그의 이마에서 손을 뗐다. 말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오빠 손을 대게 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 정도로 뜨거워지기 전에 멈출 거였거든. 가만, 피비가 갑자기 침대에서 뻘떡 일어났다. 그 애가 갑자기 그러는 바람에 나는 깜짝 놀랐다. 왜 그래? 현관. 피비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아빠야. 난 재빨리 일어나 책상 위에 놓인 스탠드를 껐다. 담배를 신발로 비벼 끄고는 꽁초를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담배 연기를 날려버리기 위해 허공에다 대고 이리저리 손을 휘둘렀다.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다음 구두를 손에 들고 옷장 속으로 숨었다. 미칠 것처럼 심장이 뛰고 있었다. 엄마가 그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피비, 엄마가 동생을 불렀다. 시침이 떼지 마. 불 켜놓은 거 다 봤으니까 요 꼬마 아가씨야. 이제 오셨어요. 피비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이 안 와서 그래. 파티는 재미있었어요? 그래, 재미있었단다.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 엄마는 집을 나가서는 그렇게 즐기지 못하시는 분이었으니까. 왜 벌써 깼어? 추웠니? 안 추워요. 그냥 졸리지 않다니까. 피비, 너 담배 피웠니? 솔직하게 말해보렴. 예? 담배 피웠냐고 물었다. 조금이요. 그냥 한 모금 피워보고 창밖으로 던졌어요. 왜 그랬는지 말해볼래? 잠이 안 와서 그랬어요. 엄마는 이런 거 정말 싫다. 진짜 싫어. 엄마가 말했다. 담요 한 장 더 갖다 줄까? 아니, 괜찮아요. 안녕히 주무세요. 피비가 엄마를 보내리고 애쓰는 장면이 눈에 선했다. 영화는 어땠어? 엄마가 물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만 앨리스 엄마가 영화 보는 동안 자꾸 내 쪽으로 몸을 숙이고는 앨리스한테 춥지 않느냐고 물었던 것만 빼면 집에는 택시 타고 돌아왔어요. 이마 좀 짚어보자. 감기 안 걸렸어요. 앨리스도 아무렇지 않던걸. 그냥 그의 엄마가 그랬다는 거지. 알았다. 이제 그만 자도록 해라. 저녁 식사는 어땠니? 형편없었어. 저번에 네 아빠가 쓰는 말을 들은 모양이구나. 그래, 뭐가 형편없었는데? 맛있는 양고기 요리를 먹고서 말이야. 엄마가 렉싱턴가까지 가서 사온 건데. 양고기는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찰린이 음식을 내 앞에 갖다 줄 때마다 숨을 내뿜잖아요. 음식이고 어디고 숨을 내뿜으니까 찰리는 어디에나 입김을 내뿜으네. 알았어. 그럼 잘 자렴. 엄마한테 뽀뽀해주고. 기도는 했어? 목욕탕에 들어갈 때 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빨리 자. 엄마는 머리가 아프니까. 엄마는 시도 때도 없이 머리가 아팠다. 진짜 그랬다. 아스피린 드세요. 그런데 작은 오빠는 수요일에 온다고 했지. 그런다고 했어. 자, 이제 이불을 잘 덮으려면 푹 말이야. 엄마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난 잠시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옷장에서 나오다가 피비하고 부딪히고 말았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피비가 침대에서 일어난 내 쪽으로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치지 않았어? 내가 물었다. 부모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여야 했다. 이제 그만 갈게.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침대를 찾아 앉아서는 구두를 신기 시작했다. 난 몹시 초조했다. 그건 인정한다. 지금은 안 돼. 피비가 작은 목소리로 속닥거렸다. 엄마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 아니야, 지금이 더 나아. 엄마는 목욕을 할 테고 아버지는 라디오 뉴스 같은 걸 듣고 계실 테니까 말이야. 지금 가야 들키지 않아. 난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구두끈도 제대로 묶을 수가 없었다. 물론 집에 온 걸 들킨다고 해서 누가 날 죽인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었다. 그저 들키게 되면 유쾌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 정도였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피비에게 물었다. 너무 깜깜해서 그 애가 어디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여기. 그 애는 바로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런데도 그 애가 보이지 않았다. 짐을 역에 맡겨놓았어. 그런데 너 혹시 돈 좀 가진 거 있니? 난 지금 빈털터리거든. 크리스마스 용돈밖에 없는데 선물 살 돈 아직 하나도 사지 않았거든. 그래, 크리스마스 용돈이라면 받아가고 싶지 않았다. 좀 줄까? 피비가 말했다. 크리스마스 선물 살 돈이라면서 받고 싶지 않아. 약간은 빌려줄 수 있어. 피비는 DB의 책상으로 가 서랍을 열더니
그 속을 더듬거리며 찾는 소리가 들렸다. 방 안은 누가 코를 베어가도 모를 정도로 깜깜했다. 이제 가버리면 내 연극 보러 오지 못하겠네. 그의 목소리가 좀 우스꽝스럽게 들렸다. 그렇지 않아, 보러 갈 거야. 어디 가더라도 네 연극은 보고 갈 거야. 네가 나오는 걸 어떻게 내가 안 볼 수가 있겠니? 아마 화요일까지는 앤톨리니 선생님 댁에 있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올게. 기회가 되면 전화도 하고. 여기 있어, 받아. 피비가 말했다. 그 애는 내게 돈을 건네주려고 했지만 내 손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고 있었다. 어디야? 그 애는 내 손에 돈을 꼭 쥐어주었다. 이렇게 많이 없어도 돼. $2만 주면 돼. 정말이야. 난 돈을 되돌려 주려고 했지만 피비는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다 가져도 돼. 나중에 갚아. 연극할 때 가지고 오면 되니까. 전부 얼마니? $8 85센트야. 아니다. 65센트야. 내가 좀 썼거든.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지만 정말 울었던 것이다. 내가 울기 시작하자 피비는 깜짝 놀랐다. 나한테 와서 눈물을 멈추게 하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눈물이란 건 한 번 나왔다 하면 그렇게 간단히 멎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난 침대에 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다. 피비는 내 목에 팔을 둘렀고 나도 피비를 끌어안았다. 한참 동안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이러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비는 그런 나 때문에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창문이 한 군데 열려 있었고 난 피비의 몸이 떨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 애는 잠옷만 입고 있었다. 난 피비를 침대에 다시 눕히려고 해보았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울음은 그치기는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 난 코트의 단추를 채웠다. 그리고 피비에게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 애는 나만 좋다면 같이 자고 가라고 했지만 난 그냥 가는 게 좋겠다고 대답했다. 앤톨리니 선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고는 빨간 사냥 모자를 주머니에서 꺼내 피비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모자들을 그 애는 좋아했다. 그 애는 받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손에 쥐어주었다. 틀림없이 밤에 그 모자를 쓰고 잤을 것이다. 그 애는 정말 그런 식의 모자들을 좋아했다. 난 기회가 되면 전화를 하겠다는 말을 다시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나갈 때는 들어올 때보다 쉬웠다. 그건 아마 들킨다고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말 아무래도 좋았다. 들키면 들키는 거였다. 어떻게 보면 날 붙잡아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갔다. 뒷계단을 이용한 것이다. 그쪽으로는 쓰레기통이 1000만 개나 있어서 하마터면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죽을 뻔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 보이에게도 들키지 않고 말이다. 그 녀석은 아직도 내가 딕 스테인 씨의 집에 있는 줄 알고 있을 것이다.